그동안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 4일부터 그러니까 3일 출국해가지고 7일까지 한 5일 동안 프놈펜,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한캄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 가운데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가장 내전의 상처를 많이 입고 평화를 그렇게 갈구던 그 현지에서 한국 분단과 또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논의를 동남아 각국의 대표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참가국들은 한국에서는 우리 평화통일단체 총연합 대표인 설용수와 그 다음에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이 이끄는 각 이북 5도 지사님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해준 효정학술재단의 진성배 원장, 그 외 UPF, 그 다음에 세계교수 아카데미 등 여러 단체가 협조해서 이 컨퍼런스를 열었고, 특히 이번 컨퍼런스의 특색은 캄보디아의 총리 훈센 총리가 직접 저희를 초청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특별한 영접을 받고 저희 일행은 행사를 무난히 마치고, 총 인원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라든지 또는 네팔 또는 태국, 그 외에 라오스, 이런 여러 나라들에게서 공동 참여를 해서 필리핀까지 해서 약 한 4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그 중에 4일 날은 저희가 정식으로 소위 오프닝 세레머니, 그러니까 개회식을 했죠. 그 개회식 때 직접 국가정부 대표인 국회 부의장이 나와서 인사를 했고, 또 동시에 옆에 있는 네팔 국무장관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통일부의 전 차관 두 분이 참석했고, 현직 그 국제국장이 참여를 해서 자리를 빛내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총 한국에서 간 사람은 약 35명 되는데, 그 중에 발표한 사람은 한 8명, 나머지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서 총 22명이 4파트로 나눠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4개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의 중요한 항목들은 주로 캄보디아 측에서는 캄보디아 내전의 종식에 대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이죠. 그 당시 캄보디아도 공산국가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민, 요즘 말하는 피플, 국민들의 그 내적, 그 인도주의적 휴머니즘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뇌를 많이 털어놨고, 또 주변국들에게서는 항상 평화라는 가상적인 그 표현들이 실질적 내면에 와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전문 학자들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분들은 1천만 이상 가족의 고통이 도대체 무엇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전쟁 50년 전쟁을 통해서 월남한 사람은 약 350만 명이랍니다. 그러나 전쟁 기간 동안에 서로 생사를 잃어버리고 미확인되고, 또 개인적으로 국가의 어떤 통제가 아닌 개인적으로 남북을 왕래하면서 흩어진 가족까지 합치면 약 1천만이 된답니다. 그래서 1천만 이산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분들은 지난 87년이죠. 1차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한 이래로 24번 상봉을 했는데, 전체 합쳐서 실제 당사자들은 약 2천여 명밖에 안 되고, 가족까지 합쳐가지고 이웃 친척을 합쳐도 결국 1만 명 전후에서 상봉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상봉을 신청한 사람만도 13만여 명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돌아가시고 남은 인원은 약 4, 5만 명밖에 안 되니 만일 이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가면 한 분도 남아지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이산가족 결함이야말로 상봉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휴머니즘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주의적 해결해야 할 문제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남북이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통일당체 총연합에서는 주로 DMZ의 평화적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가장 핵심이고 또 남북 통일하는 데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남북이 공히 상호 교류하고 상호 발전을 협의하고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 또 민간 교류의 문제 등을 거론했고, 지금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의 인권이 저렇게 사악한 상태에서 정말 인권 불모지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감내하게 하느냐. 이 탈북자들의 많은 증언을 들어보더라도 북한 인권은 아주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뭐 민주적 절차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은 그 인간에 대한 존엄, 생명에 대한 존엄 이런 게 거의 없이 공개 처형을 어린 학생들 앞에서 실현함으로 인해서 공포를 줘서 자기도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데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1섹션, 2섹션, 3섹션이 있었는데 4섹션에 들어가서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북한 권력의 변화, 그러니까 북한 권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특히 그 중에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말하고 있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는 그의 실천적 이데올로기의 실험대가 되고 있는 북한 현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북한 현장의 정밀한 분석이 소위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어떻게 평화로 지속할 수 있겠는가, 또는 지금 김정은 권력의 한계가 거기서 마무리 질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논의한 가운데서 북한 인도주의적 측면을 내다봤던 것은 북한 김일성 정권은 처음 출발부터가 소위 항일 투쟁이라는 명분을 앞에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해방이죠. 조국 해방. 그 조국 해방에 김정일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 그것이 바로 장백산 투쟁입니다. 만주 일대에서 항일 투쟁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을 신금을 놀라게 했고 또 조선인들에게 긍지를 줘서 소위 신화적 김일성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원래 김일성은 일본 육사 출신으로서 일본군에 배속돼 가지고 함경도 지방에 진출했다가 거기서 탈영을 해가지고 우리 의병을 중심으로 일본군을 놀라게 하고 간담을 선택했던 그런 정말 전설적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북한의 길림대학까지 가서 육문이라고는 거기서 중학과정을 마쳤던 젊은 지금 죽었던 김일성, 북한의 일대 지도자죠. 이 사람이 소위 카륜회의에서 청년동맹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장백산 일대에서 전투도 하고 조선을 해방시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이렇게 날조하면서 소련의 권력 앞잡이가 되고 소련군에 의해서 원산을 통해서 귀국해가지고 결국은 평양 정권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일대 김일성이에요. 그 아들이 김정일이고 그 아들이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감격적인 그 상황에서 북한인들은 김일성이 아니면 해방이 안 되는 걸로 알았고, 김일성의 전설적인 투쟁이 아니면 도저히 조국 해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를 영웅시했고 그를 그들의 절대적 지도자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흐르니까 소위 항일 투쟁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권력 갈등이 생깁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의 연안지방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했던 연안파라는 게 생겨나고, 그게 중국파죠.
또 소련을 움직여 가지고 조국 해방을 막게 한 기여한 소위 소련파라는 게 생겨나고, 그 연안파의 우두머리가 김두봉이, 김무정이 이런 분이었다면 소련파에는 박금철이가 있었고 허가이가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 국내파도 무시할 수 없죠. 남쪽에서 남로당을 만들고 북한에서 북조선 중국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산당 효시를 이뤘던 박원영 일파가 국내파죠. 그리고 또 이후에 또 이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벌이면서 북한 일대에서 평양과 함경도 일대에서 직접 전투를 만들어냈던 소위 항일 알산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파들이 경합을 하면서 권력 수행을 하니까 거기서 김일성으로서는 굉장히 난관에 부딪혔죠. 그 한국전쟁을 통해서 남로당도 제거하고 연안파도 제거하고 또 소련파도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일단 김일성이 승리를 했어요. 소위 항일은 빨산파죠. 그들은 이 갑산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데 중소분쟁이 60년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소분쟁은 세계적인 촉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중국과 소련이 같은 사회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에 의해서 일어난 혁명들이에요. 소련은 1917년에 레닌 혁명에 성공했고, 중국은 마오쩌둥에 의해서 1920년에 소위 그들이 말하는 농민혁명이라고는 이름 밑에서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오사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국부군을 제거하는 데 성공해요. 근데 중소 간에 60년대 말이죠. 이념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꿔 말하면 소련의 핵 미사일을 큐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케네디가 항공모함을 끌고 가서 전투함을 끌고 가서 그 미사일을 협박하죠. 부셔버리겠다고. 그래서 소련은 미사일 설치를 거부하고 다시 돌아갔지만은 그 파동으로 인해서 소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을 넣게 됩니다. 소련이. 왜냐? 소련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맞대응해서는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판단하고 미국에 대해서 외교적 제스처를 썼어요. 소위 양분하자 그런 얘기야. 세계를 공산권하고 민주권하고. 그래서 민주권의 헤게모니는 미국이 갖고, 그 케네디 갖고 당시에, 그리고 공산권 헤게모니를 프루쇼프가 갖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세계적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중국이 모세통이가 소련의 후르쇼프를 공격합니다. 수정공산주의자라고. 너는 변질된 놈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자 후르쇼프가 모세통이를 공격해요. 교조공산주의자라고. 너는 변할 줄도 모르는 놈이라고. 세상이 변하면 모든 걸 바꾸는 거 아니냐? 응? 세상이 변하면 계절도 바뀌듯이 너는 왜 그렇게 그대로 교조주의를 쓰냐니까. 이 북한의 김일성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 온 겁니다. 왜? 정치 철학은 소련으로부터 가졌고 사회의 모든 문화, 행동 철학은 중국서 가졌어요. 그게 바로 주석제라든지 청사리전투라 이게 다 중국서 다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어버이 수령이라는 그 말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소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그냥 북한으로 하여금 고민의 끝에 해결의 문제라고 내놓은 것이 자주로선이라는 거예요.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국방의 자유, 경제의 자립. 결국 이 원칙을 내놓고 1958년이죠. 그러니까 저희들 말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김일성이 연설장에서 이런 노선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적이하게 시원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뭐 1932년 카룬에서까지 회의를 주체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끌어냅니다만은 어떤 환경이 김일성이 하여금 자주적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상체계를 맺는 것이 이제 70년대 황정예비가 망명이 오면서 골격의
옷을 입혀가지고 주체 철학이 나와요. 80년대 김정일 정권이 생기기 전에 마치 그 후계 구도를 그리는 김일성이 앞에 김정일이가 바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한 권이 바로 주체 철학에 대하여, 주체 사상에 대하여 그런 책이에요. 거기다가 사람 중심론 철학을 사람이 모든 것에서 주인이고 중심이다 해놓으니까 아주 사람의 위치가 격상되잖아요. 물론 우리 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최고라는 가치는 공자의 인간 중심 사상이 있었고, 예수도 사람 중심 사상이고, 부처도 사람 중심 사상이에요. 예수도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천국 갈 거라고 그랬고, 부처님도 부처의 불성이 마음에 들어가면 처처부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자는 유인, 만물 지중 유인 오직 사람이 최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인간이 주인이라는 것은 만물 지중에 영장물은 인간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치 북한은 자기가 찾아낸 것처럼 떠들어대다가 사람의 위치를 올려놓으니까 자기 위치나 평등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김정일이가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저서를 통해서 수령 영도론을 끌어냅니다. 수령만은 특출한 인물이다, 인간이다. 모든 사람은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된다. 거기서 영도 예술이, 영도 창작이,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 김일성이는 여기서 자기 스스로만 절대권을 갖는 걸출한 인물이 되어버리고, 인민은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치 자기가 뇌수라면 그 밑에 있는 당과 군은 뇌 활동하고 모든 인민 대중은 뇌 밑에서 활동하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지배추와 같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다, 이런 이론을 끌어내서 소위 조직적, 민족적, 애국적 회의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나오니까 그때 고난 행군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90년 중반기 이후에 2000년까지 약 200만이 아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김정일이가 찾아낸 것이, 나라의 혼란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군 중심의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처음에 성군 정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군 정치에 대해서 군의 행포가 너무 심하고 모든 인민의 행동을 군이 통치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 애국주의라는 걸 내놔요. 그게 바로 김정은이가 2011년 집권하자마자 시작했던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근거죠. 애국주의, 애민주의. 그래서 민족은 하나다 하는 민족주의를 조금 뛰어넘어서 애매모호한 대중적 정치 철학을 내놨다가 결국은 급성심장으로 마비로 결국 김정일도 죽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30 불과 2서너 때 집권을 합니다. 이 사람 처음에는 이제는 나는 보통 정치하겠다. 그래가지고 선군을 선당으로 바꿔요. 정상적 국가체계처럼. 그래도 과거의 김일성의 신화적 전설적인 그런 통치체제나 김정일의 위기관리적 통치체제, 군부 통치 가지고는 민심으로부터 정권을 호흡할 수 있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사람이 2011년부터 16, 17년까지는 1차 경제개발과 함께 계속 김정일이 후광 밑에 있다가 2016, 2017년 8차 당대 때부터는 완전히 자기 스타일을 내놓습니다. 과거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모든 정치행위는 소위 그것이 구체성이 없다, 실질성이 없는 얘기다, 허공했던 얘기다. 그러니까 순수 이데올로기다. 그 당시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제창하는 이데올로기는 이제부터 실천 이데올로기다. 적극적으로 권장은 안 했지만 스스로 김정은이 가슴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 흉상 안 달고 다니잖아요.
또 평양인민대회당의 대형 사진도 내려놔 버렸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들도 현실에 맞게끔 통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끌어낸 것이 인민대중제일주의예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민 중식을, 인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 다음에 인민 존중해. 인민을 최고의 가치에 두어라. 그 다음에 인민 사랑입니다. 마치 주체 철학에 있는 사람 중심 사상에 있는 얘기를 더 대중화하고 보편화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실천할 수 있는 단계에서 어떤 시련을 받고 있냐. 여러분 지금 북한의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이 대단히 지금 어렵잖아요. 뭐 최고 40만 명까지 했다가 발표 안 했어요. 봉쇄령 내려놓고 일체 없다고. 근데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하잖아요. 매일 뭐 몇백 명이 죽었다, 뭐 몇천만이, 몇만 명이 환자가 나왔다. 확진자가 지금 뭐 요즘은 4, 5천 명 이렇게 줄였습니다만은 그 믿을 수 없는 통계죠. 어떤 행정체계가 제대로 돼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인민을 정말 중시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냐, 이 문제에 부딪혀 있어요. 모든 관료 조직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있기는. 심지어 군대를 약국에 파송해가지고 매점 매석을 막고 있어요. 해열지라도 제대로 인민대중이 가져가도록, 장마당에서 구하도록. 이렇게 해서 선심을 쓰는 척하지만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편화시켰던 인민중시라는 것은 마치 민주주의에서 주권이 국민으로 나온다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권한을 위임했어요, 인민들에게. 인민부터 이익으로부터 인민의 이익을 창출하는 쪽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북한에서 인간이 신의 자리에 차지했던 절대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마지막 시험이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보편화된 사상이고 조직화된 철학이 된다면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그들은 느낄 것이다. 그럼 그 한계가 부딪히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늘을 안 받아들일 수 없다. 내면의 세계만은 종교에 맡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종교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는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걸 제가 발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휴머니즘이다. 거기에 우리 문 총재님이 늘 가르쳐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을 더 사랑할 때 통일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문선명 선생님 평생에 실시해 오셨던 교차결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일본인과 미국인을, 한국인과 결혼시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결혼한 사람이 지금 그 당시 11,000쌍.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농촌에 가보세요. 한일 결혼해가지고 다 근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미 그들이 농업 후계자가 되고 농촌의 전문가가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농촌이 아마 완전히 고령화돼 있잖아요. 초고령화. 그거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들이 지금 후계를 그나마라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을 제가 봤다 그러니. 그래서 이걸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우리 통일의 기반으로 삼아나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종교적 심성이 동일해지면 비로소 문명론적 통일에 접근할 것이다. 시기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고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지 무슨 다른 내용이 있겠냐, 이렇게 들었어요. 다만 우리가 프놈펜을 이 컨퍼런스의 장소로 정한 것은 여러분 알지만 캄보디아가 크메르 왕족 국가 아닙니까? 크메르 왕국이 저 셀림에 있는 그 앙코르와트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7년 전 얘기죠. 이 동남아 제국을 총괄했어요. 근데 어쩌다 7세부터 쇠퇴하기 시작해서 오늘 초라한 나라가 됐어요. 면적은 우리 국토의 1.8배 되고 인구는 1,600만 명. 그 당시 크메르 루주군, 그러니까 폴포트가 정권 잡아가지고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25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현장을 가봤어요. 해고를 진열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잡아다가 지식인들, 뭐 고급 관리들, 또 농촌에 일하지 않는 사람 무조건 다 처형 대상이에요. 그 수용소에서 가둬가지고 고문했던 고문 현장도 가봤어요. 마치 우리 서대문 교도소를 가서 일제시대 고문을 본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들은 내전을 40년 치르면서 평화가 얼마나 갈구받은 걸 알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훈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선명 한학자 재단에서 훈센을 싱크탱크 반기문 의장과 동일한 자리에 세워서 작년 재작년에 그에게 평화상을 공로했어요. 근데 거기는
남북한이 동시 수교를 했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행사를 북한 대사관이 일일이 체크했을 겁니다. 내가 캄보디아 현지인에게 들었어요. 북한 대사관 직원도 왔었고 있다고. 그건 파급이 굉장히 클 겁니다.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실현, 이건 군사적 정치 문제가 아니야. 오직 인도적 문제에서 통일을 해야 할 당위를 논한 거예요. 이런 성과 있는 일을 잘 치르고 이번 귀국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지원해준 지원단체들에 고맙고 또 이 참여한 여러 지도자들, 교수님들, 우리 서울교대 국립대학 총장을 했던 김호성 박사님도 같이 참석했어요. 통일부 홍양호 차관, 최재명 차관 감사합니다. 김정로 국장님도 감사해요. 이승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정말로 우리 일행을 관리하고 관광까지 시켜주신 UPF 교수 아카데미 효중학술은 근무하는 많은 부서장들, 부국장들 감사합니다. 오늘 무사히 돌아오게 한 거 감사하며 과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고뇌하고 이런 컨퍼런스를 국제사회에 여러 군데 알려가지고 대한민국의 고뇌가 뭔가, 대한민국의 분단의 고통이 뭔가, 우리는 분단이라는 과정이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전 세계가 관심 갖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정학적 측면에 우리 한반도가 놓여 있어요. 그게 세계 앞에 호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가 동참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 평화를 보장할 때 지속 가능하고 그것이 평화가 지속되면서 통일을 가면 한반도와 통일의 기원이 돼서 세계인이 고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시키는 평화의 시원이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